관아대청의 교의가 놓였습니다. 노비가 된 공주에게 빗자루를 들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날,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목을 먼저 치고 시신에게 명령하라. 단종의 하나뿐인 누나, 경혜공주. 계유정나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신분을 잃고 자유를 잃었죠. 공주에서 노비로, 노비에서 비구니로 그 극한의 추락 속에서 그녀는 단 하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주다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칼 한 번 들지 않고도 50년에 걸쳐 복수를 완성한 한 여성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453년 10월 조선 조정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수양대군은 황보인, 김종서 등 단종을 보좌하던 중신들을 전격 숙청했습니다. 역사가 계유정난이라 부르는 이 쿠데타로 권력은 삽시간에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고 그 충격파는 한 여성의 삶 깊숙이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결국 처형되었고 연자의 법이 공주 모자에게 닿았습니다. 왕의 딸과 어린 아들은 전라도 순천 관아의 관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관비란 국가 소속 여자 노비를 뜻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왕녀가 관비로 전락해 실제 노역을 명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천에 도착한 공주를 기다린 것은 또 하나의 굴욕이었습니다. 관아의 부사는 경혜공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를 명했습니다. 왕의 딸에게 빗자루를 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경혜공주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택하거나.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붕괴가 얼마나 겹겹이 쌓였는지 봐야 합니다. 정종의 처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열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낙인 찍힌 시신은 수습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팔도로 흩어진 그 흔적은 남편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선고였습니다. 동생 단종은 1457년 노상구운으로 강등된 뒤 영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오라비가 사라지자 왕의 딸이라는 경혜공주의 법적 지위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신분 박탈, 재산 몰수, 거처 제한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재산도 기댈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공주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낯선 땅의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녀로 자라며 익힌 예절, 교육, 위엄,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것만은 끝까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남은 것들을 간직한 채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청소 명령이 떨어지자 경혜공주는 관아대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의를 직접 꺼내 그 위에 앉았습니다. 조선의 위계질서에서 교의는 왕족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였습니다. 노비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자리였죠. 공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사는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저항이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경혜공주는 두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스스로 삭발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승복을 걸쳐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법령상 출가한 왕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법 조항 자체를 무기로 삼아 육체에 가해지는 굴욕을 막아낸 것입니다. 교의가 침묵의 선언이었다면 삭발은 법의 방패였습니다. 세조는 출가한 경혜공주를 순천에 묶어둘 명분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한양 정업원 비군이 사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항이 역설적으로 수도 귀환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줌으로 아들의 자유까지 함께 되찾아낸 셈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경혜공주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항하다 소멸하거나 살아남아 아들에게 미래를 건네거나.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업원에서의 생활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정치적 도발을 삼갔습니다. 대신 아들 정미수의 교육과 혼인을 조용히 도모했습니다. 어린 정미수는 훗날 성종이 될 자율상훈과 함께 자랐습니다. 공주는 아들을 권력의 중심 가까이 두었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닌 시간과 혈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정이 아닌 계산이었다는 증거는 이후 역사가 보여줍니다. 정미수가 관직에 오른 뒤 공신 세력의 파직 상소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종과 인수대비가 이를 막아주었습니다. 경혜공주가 굴욕을 견디며 쌓아온 정치적 자본이 아들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의 보호를 받으며 아들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역사는 그 계산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수는 이 반정에 참여했고 전국 공신에 책록되어 해평부원군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 해 거열령으로 처형되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던 정종의 관작이 사후 복구되었습니다. 50년 전 역적으로 낙인 찍혀 역사에서 지워졌던 이름이 공신 명부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되살려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는 말년을 정미수의 집에서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장된 곳은 그 집안의 묘터, 오늘날의 사릉입니다. 세조가 철저히 무너뜨린 문종 가계를 경혜공주의 아들이 끝까지 품어낸 것입니다. 경혜공주 본인은 이 복권의 순간을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1474년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교위에 앉지 않았다면, 삭발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원수의 나라에서 굴욕을 견디며 아들을 키워내지 않았다면 이 날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474년 음력 12월 27일 경혜공주는 숨을 거두기 사흘 전 분재기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분재기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 붉은 도장에 새겨진 글씨는 경혜공주 지인이었습니다. 관비였던 순간에도, 비군이었던 세월에도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공주로 규정했습니다. 법이 신분을 빼앗아도 문서 위에 붉은 도장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분재기는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증 공개되어 학계에서 실증되었습니다. 500년 만에 공주 스스로 선언한 정체성이 역사 기록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신분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만은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남습니다. 경혜공주가 죽기 사흘 전 찍은 붉은 도장 하나가 그 진실을 500년 뒤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계유정란은 하는 여성에게서 남편을, 신분을, 자유를 차례로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끝까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교위 위의 침묵, 삭발로 법을 무력화한 지혜, 원수의 보호, 아래 아들을 키운 냉혹한 계산. 경혜공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시간을 무기로 삼아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만 놓지 않으면 시간은 결국 그 편에 섭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